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평생을 바쳐 지킨 가정이 사실은 처음부터 텅 비어 있었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는 그걸 남편이 죽고 나서야 알았습니다. 5년이 지나서야요. 이 이야기가 남의 일 같지 않으신 분들, 지금 이 순간 가슴이 먹먹해지신 분들 구독 버튼 한 번만 눌러주세요. 끝까지 들으시면 제가 왜 이 이야기를 꺼냈는지 아시게 됩니다. 좋아요도 꼭 부탁드려요. 저한테는 그게 큰 힘이 됩니다. 제 이름은 김정희. 올해 63입니다. 대구 북구에서 작은 반찬 가게를 운영하고 있어요. 새벽 5시면 일어나서 멸치볶음하고 깍두기 담그고 어묵조림 시키고 그렇게 하루가 시작됩니다. 손님들은 정희 씨 반찬은 손맛이 달라고 하는데 솔직히 저는 그 말이 지금도 낯설어요. 칭찬이란 걸 너무 늦게 배운 사람이라서요. 남편 이재호가 세상을 뜬 건 5년 전이었습니다. 심근경색이었어요. 새벽에 갑자기 쓰러진 채로 발견됐고 저는 병원에 도착했을 때 이미 싸늘해진 손을 잡았습니다. 슬펐냐고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는 그날 울지 않았어요. 40년을 같이 살았는데 눈물이 안 나왔습니다. 그게 더 무서웠어요. 이 사람을 사랑했던 게 맞는 건지 아니면 그냥 습관처럼 옆에 있었던 건지 장례를 치르는 내내 멍한 채로 있었습니다. 이재호는 무뚝뚝한 사람이었어요. 결혼하고 나서 한 번도 제 손을 먼저 잡은 적이 없었습니다. 생일을 챙겨준 적도 없고 밥이 맛있어도 그냥 숟가락을 내려놓을 뿐이었어요. 수고했어라는 말도 없었고 고마워도 없었습니다. 그냥 그런 사람이려니, 원래 남자들은 다 그러려니 저는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였어요. 자식이 없었거든요. 결혼 초에 유산을 2번 겪고 나서 포기했습니다. 그 이후로 남편은 저를 더 멀리했어요. 말은 안 했지만 느꼈습니다. 내가 부족한 여자라는 걸, 이 집에서 나는 그냥 살림하는 사람일 뿐이라는 걸. 그게 40년이었습니다. 유품 정리를 미룬 건 게을러서가 아니었어요. 남편 방에 들어가기가 싫었습니다. 이상하죠? 그 사람이 그리워서가 아니라 그 방에 들어가면 또 내가 작아질 것 같아서요. 그 사람 냄새, 그 사람 물건들, 그걸 마주하면 또 40년이 주마등처럼 스칠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올봄 결국 시작했습니다. 가게 수입이 줄면서 방을 새라도 놓아야 하나 싶었거든요. 옷장부터 시작했어요. 양복, 점퍼, 낡은 작업복 하나씩 꺼내 봉투에 담았습니다. 그러다가 옷장 매니 선반, 제가 키가 닿지 않아서 평소에 잘 안 보던 그곳에서 상자 하나가 나왔어요. 낡은 종이 상자였는데 테이프로 꼼꼼하게 봉해져 있었습니다. 뭔가 이상했어요. 저도 모르게 손이 떨렸거든요. 아무것도 아닐 거야. 그냥 오래된 서류겠지. 스스로를 달래면서 테이프를 뜯었습니다. 그 안에 있던 건 카드 명세서 묶음이었어요. 처음엔 그냥 지나간 카드값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날짜를 보니 10년도 더 된 것들이 섞여 있었고 항목이 이상했어요. 호텔, 꽃집, 레스토랑, 여행사 저와 단 한 번도 간 적 없는 곳들이었습니다. 그 아래 사진이 있었어요. 폴라로이드 사진 몇 장? 남편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아는 그 무뚝뚝하고 냉랭하던 얼굴이 아니었어요. 웃고 있었습니다. 활짝 환하게. 옆에 있는 여자의 어깨에 팔을 두르고 제가 평생 한 번도 받아본 적 없는 그 표정으로 웃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사진을 보고 아무 소리도 못 냈어요. 울음이 나온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무너졌습니다. 소리도 없이, 눈물도 없이 그냥 방바닥에 주저앉아 버렸어요. 10년이었습니다. 명세서 날짜를 거슬러 올라가니 적어도 10년 넘게 이어진 거였어요.
제가 가게에서 하루 15시간씩 서서 반찬 팔던 그 시간 동안 남편은 그 여자와 호텔에 있었던 거예요. 제가 유산의 아픔을 혼자 사귀던 그 시간에 그 사람은 다른 여자에게 꽃을 사다 주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저는 그게 미안해서인지 무안해서인지 그냥 원래 그런 사람이려니 하고 40년을 버텼던 거였어요. 내 40년은 뭐였지 그 말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습니다. 대답이 없었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대답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반찬 가게에 불을 켜지 않았어요. 처음으로 가게 문을 닫고 혼자 방바닥에 앉아서 날이 밝을 때까지 그 사진을 손에 쥔 채로 있었습니다. 충격이 가라앉기도 전이었어요. 남편 유품에서 그 사진을 발견하고 나서 일주일도 안 됐을 때였습니다. 저는 아직 밥도 제대로 못 먹고 가게에 나가도 손님 얼굴이 하나도 안 보이던 그 시간에 신우이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형수, 나 잠깐 갈게. 신우이 이름은 이재숙. 남편의 유일한 여동생입니다. 평소에도 자주 연락하는 사이는 아니었어요. 명절에 얼굴 보고 제삿날에 잠깐 마주치는 정도였죠. 그런데 목소리가 뭔가 달랐어요. 차가웠습니다. 다음 날 오후 재숙 씨가 왔어요. 거실에 앉더니 차도 안 받고 바로 말을 꺼내더라고요. 형수, 이 집 말이야. 원래 우리 집안 재산이잖아. 오빠가 부모님한테 물려받은 거고. 저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자식도 없잖아. 이제 오빠도 없고. 형수가 이 집에 계속 있는 게 맞는 건지 모르겠어. 우리 집안에서는 다들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 40년이었어요. 저는 이 집에서 40년을 살았습니다. 시부모님 모시고 제사 챙기고 명절마다 온 가족밥 해 먹이고 자식 없다고 눈칫밥 먹으면서도 꾸역꾸역 이 집 지켰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죽고 나니 이 집이 내 집이 아니라는 거예요. 재숙 씨, 저는 이 집에서 40년을 살았어요. 그게 소유권이랑 무슨 상관이야? 법적으로 따지면 얘기가 달라질 수도 있어. 그 말이 끝나자마자 저는 등골이 서늘했습니다. 법적으로 그 사람은 법을 들고 나왔어요. 말로 안 되면 법으로 하겠다는 거였습니다. 재숙 씨가 가고 나서 저는 한참 동안 거실에 혼자 앉아 있었어요. 이 집, 이 거실, 이 벽지 전부 제 손으로 바꾸고 닦고 지켜온 것들인데 이게 내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니 숨이 막혔습니다. 그리고 열흘쯤 지났을까요? 우편함에 두툼한 봉투가 하나 꽂혀 있었어요. 내용 증명이었습니다. 본 부동산은 피상속인 이재호의 가족 재산으로 상속관계를 재검토할 것을 요청하며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법무사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재숙 씨가 벌써 법무사까지 선임한 거였습니다. 남편 기일도 안 지났는데 저는 그날 유일한 친구인 순자한테 전화했어요. 순자야, 나 어떡하냐? 순자는 말없이 듣다가 이렇게 말했어요. 정희야, 너 그 집에서 40년 살았어. 그거 아무나 못해. 너한테도 권리 있어. 위로가 됐냐고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위로가 됐다기보다는 그 말을 듣고서야 울 수 있었습니다. 한 번도 못 울었는데 그날 전화기 들고 한참을 엉엉 울었어요. 남편 외도도 집 문제도 신우이 내용 증명도 그게 한꺼번에 와르르 쏟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뭘 잘못한 걸까요? 저는 그냥 잘 살려고 했을 뿐인데 착하게 조용히 아무한테도 피해주지 않으려고 살았는데 왜 이렇게 되는 걸까요? 가게 불을 켜면서도 멍했어요. 두부조림간을 보면서도 눈물이 났습니다. 손님이 오늘 왜 이렇게 짜요? 하면 제가 요즘 손이 이상해요라고 웃어 넘겼는데 집에 오면 그 웃음이 얼마나 허망한지 알겠더라고요.
삶의 기반이라는 게 한순간에 흔들릴 수 있다는 걸 예순이 넘어서야 처음 알았습니다. 그 무렵에 저는 솔직히 사람이 무서웠어요. 남편한테 배신당하고 시누이한테 등 떠밀리고 법 얘기까지 들으니 사람을 믿는다는 게 너무 위험한 일처럼 느껴졌거든요. 가게에서 손님 웃음에도 쉽게 웃질 못하고 말 한마디에도 속듯이 뭔지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시장에서였어요. 저는 반찬 재료 사러 갔다가 상자를 너무 많이 들고 말았어요. 봉투가 찢어지면서 두부며 멸치며 와르르 쏟아졌습니다. 길바닥에 쪼그리고 앉아서 주워 담는데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가만히 계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낮고 조용한 목소리였습니다. 고개를 드니 남자가 쪼그려 앉아 멸치를 줍고 있었어요. 예수는 넘어 보이는 분이었는데 손이 크고 거칠었어요. 목공일을 하는 분 같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무거운 걸 혼자 드셨네요. 장사하세요? 네, 저기 반찬 가게요. 아, 그 집이요. 깍두기 맛있던데. 저도 모르게 피식 웃음이 나왔어요. 그분이 박도진 씨였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시장 한켠에서 작은 목공소를 운영하시는 분이었어요. 저보다 3살 위인 66. 그날은 그냥 그렇게 헤어졌어요. 근데 다음날 장 보러 갔더니 또 마주쳤습니다. 목공소 앞에서 나무를 다듬고 계시다가 저를 보고 고개를 끄덕하셨어요. 저도 고개를 끄덕했습니다. 그 다음 날도 또 그 다음 날도 어느 날은 도진 씨가 먼저 말을 걸어왔어요. 오늘 장사 잘 됐어요? 그럭저럭요. 어르신들이 조금 드시거든요, 요즘. 그래도 솜씨 좋으신 분이 만드시면 다르지요. 그 말이 이상하게 오래 남았어요. 솜씨 좋으신 분. 저를 두고 한 말이 맞는 건지 3번쯤 되새겼습니다. 칭찬이라는 걸 너무 오래 못 받았더니 그냥 흘려듣질 못하겠더라고요. 그 이후로 시장에 나가는 게 조금 기다려졌습니다. 그분을 만날 수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그 시간이 조금 가벼워진 것 같았거든요. 재료 사고, 눈 마주치고, 한두 마디 나누고, 그게 전부였는데. 그런데 한 달쯤 지났을 때였어요. 도진 씨가 목공소 앞에 서 계시다가 저를 보고 말씀하셨어요. 정희 씨, 오늘따라 예쁘네요. 저는 멈췄습니다. 예쁘다. 예쁘다는 말을 저는 언제 마지막으로 들어봤을까요? 남편한테는 한 번도 못 들었습니다. 40년 동안 결혼하기 전 누군가가 했던 말이 마지막이었는지도 몰라요. 그 말 한마디에 눈물이 났습니다. 당황스러울 정도로 아무 예고도 없이. 왜요? 제가 뭘 잘못 말했나요? 도진 씨가 걱정스럽게 물으셨어요. 아니요. 그냥 오랜만에 들어서요. 저는 고개를 숙이고 빠르게 걸어왔습니다. 가게 문 닫고 나서 혼자 오래 앉아 있었어요. 왜 우는지도 몰랐습니다. 슬픈 게 아니었는데, 억울한 것도 아니었는데, 그냥 예쁘다는 말 한마디가 그렇게 무거울 수가 없었습니다. 도진 씨와 가까워진 건 천천히였어요. 시장에서 마주치던 게 커피 한 잔으로 이어졌고 커피가 저녁밥 한 끼로 이어졌습니다. 도진 씨도 혼자였어요. 아내를 일찍 여의고 아들 하나 있는데 아들은 서울에 있다고 했습니다. 오래 혼자 사신 분이었어요. 처음엔 그냥 말동무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시누이 얘기를 꺼냈어요. 내용 증명까지 왔다고. 집 문제가 복잡하다고. 도진 씨는 조용히 다 듣고 나서 말했어요. 정희 씨, 억울하면 싸워야지요. 40년이면 싸울 자격 충분히 있어요. 그 말이 달랐습니다. 위로가 아니라 응원이었거든요. 두 분이 만나신 거 맞아요? 주변에서 다들 그런 눈으로 봤습니다. 친구 순자도 처음엔 걱정했어요. 정희야,
너 지금 상처받은 상태잖아. 흔들리는 거 아니야? 도진 씨 아들도 처음엔 달갑지 않아 했다고 들었어요. 근데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게 흔들리는 게 아니라는 걸. 오히려 40년 만에 처음으로 중심이 생기는 것 같은 느낌이었거든요. 도진 씨가 먼저 얘기를 꺼냈어요. 나는 정희 씨랑 같이 살고 싶어요. 같이 늙고 싶어요. 저는 한동안 말을 못했습니다. 같이 늙고 싶다는 말. 남편은 그런 말 한 번도 안 했어요. 같이 살면서도 각자 늙어갔습니다. 저는 그게 결혼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저는 결심했습니다. 주변이 뭐라 해도 혼인신고를 하던 날 도진 씨가 제 손을 잡았어요. 공무원 앞에서 서류 건네면서 자연스럽게. 저는 그 손이 어색해서 어쩔 줄 몰랐습니다. 손을 잡힌 게 언제였는지 기억도 안 나니까요. 그리고 첫날 밤, 저는 많이 떨었어요. 창피해서가 아니라 무서워서였습니다. 또 상처받을까봐. 이번에도 나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으로 취급받을까봐. 도진 씨가 말했어요. 정희 씨, 천천히 해요. 급하지 않아요. 그 말 한마디였어요. 급하지 않다는 말. 저를 기다려준다는 말. 그 사람은 그날 밤 저를 다그치지 않았어요. 재촉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옆에 있어줬어요. 손잡고 이름 불러주고. 저는 그게 그렇게 낯설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울음이 터졌어요.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도진 씨가 놀라서 왜 그래요? 어디 아파요? 물었는데 저는 대답을 못했어요. 이게 사랑이구나. 40년 전에 알았어야 하는 게 지금 처음 느껴지는 거였습니다. 배려받는 게 이런 거구나. 기다려주는 게 이런 거구나. 내 이름을 저렇게 불러줄 수 있는 거구나. 그날 밤 저는 오래 울었어요. 억울해서, 고마워서, 슬퍼서, 또 행복해서 그 감정들이 한꺼번에 쏟아졌습니다. 도진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옆에 있어줬어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65년을 살면서 그날 밤이 처음이었습니다. 진짜로 사람 옆에 있다는 느낌, 행복하다는 걸 느끼자마자 세상이 가만두질 않더라고요. 재혼 소식을 들은 시누이 재숙 씨가 전화를 해왔어요. 형수, 지금 제정신이에요? 오빠 기일도 얼마 안 됐는데 재혼을?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재숙 씨, 저 이제 제 인생 살 거예요. 전화가 끊겼어요. 그리고 사흘 뒤 법원에서 서류가 날아왔습니다. 정식으로 상속 재심 청구를 한 거였어요. 집 문제를 법원까지 끌고 간 겁니다. 저와 도진 씨가 신혼살림을 차리려던 그 집을 두고 재숙 씨는 본격적으로 싸움을 걸어온 거였어요. 도진 씨한테 말했습니다. 나 때문에 당신까지 이 싸움에 끌려 들어가는 것 같아. 미안해요. 도진 씨가 저를 보면서 말했어요. 정희 씨, 미안하다고 하지 말아요. 나는 정희 씨 편이에요. 그 집도 지킬 거고 당신도 지킬 거예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또 울 뻔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했어요. 40년치 관리 내역, 공과금 납부 기록, 제 이름으로 된 수리비 영수증들 순자가 도와줘서 하나씩 다 모았습니다. 법이 내 편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걸 알았지만 그래도 싸워보기로 했어요. 이번엔 달랐습니다. 예전에 저였으면 그냥 포기했을 거예요. 원래 내 것도 아닌 것 같고 어차피 싸워봤자 지는 것 같고 시끄럽게 사는 게 싫어서 그냥 나가달라면 나갔을 거예요. 조용히 또 혼자. 근데 이제는 아니에요. 도진 씨가 있고 순자가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저는 제 편이거든요. 40년 동안 저는 저를 제일 작게 만들었습니다.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고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고 그냥 있는 듯 없는 듯 살았어요. 그게 착한 거라고, 그게 현명한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건 저를 포기하는 거였어요. 남편의 유품 상자 속 사진이 저를 무너뜨렸고, 신우이의 내용 증명이 저를 절벽 앞에 세웠고, 그리고 도진 씨의 손이 저를 다시 일으켜 세웠습니다. 저는 지금 65살입니다. 늦었다고요? 글쎄요. 저는 이제 막 시작한 것 같거든요. 재숙 씨가 뭐라 하든 법원이 어떻게 결정하든 저는 이 집에서 이 사람 옆에서 제 남은 인생을 살 겁니다. 빼앗기지 않을 거예요. 이번엔 이 집은 제 겁니다. 이 사람은 제 남편입니다. 이 인생은 제 겁니다. 이번엔 절대 안 뺏깁니다. 제 인생이니까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정희 씨의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려요. 다음 이야기도 기다리고 계세요.